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심 피난처로 인기를 모았던 편의점 도시락마저도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일부에서 전망해 보고요. 챗 GPT에 이어서 딥시크까지 이 생성형 AI 열풍이 거센데요. AI 상용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월 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포장마차 어묵 국물을 어묵을 먹으면 한 컵에 100원, 어묵 국물만 먹으면 500원을 받는 곳이 소개되어 화제였고요. 저렴한 점심 식사의 대명사,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이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런치플레이션 그리고 고물가 시대, 이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웃지 못할 장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치페이도 n분의 1이 아닌 먹은 양대로 나누자. 야 3만 원씩 보내면 돼. 3만 원씩. 야, 나 못 내겠는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자 이거야. 1,554.33원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3,108.66원 나 그것만 주면 돼. 더 이상 못 줘. 또 선배라서 밥을 사야 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선배들도 많습니다. 고물가가 만들어낸 이런 사회 분위기에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네, 선배라서 밥을 사는 건 거시기하다는 말에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별로 없을 때 네. 직원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밥을 사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직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화처럼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식사 제공이 그냥 약간 기본 사양처럼 된 거예요. 선배가 아니라 사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1인당 식대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10%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작년치를 계산을 쭉 해보니까 1인당 13%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되죠. 네. 이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큰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그게 큰 회사가 아니어서 저는 뭐 되는 데까지는 일단 사주고 싶은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 코너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 이 코너 요 주제 때문에 한번 지금 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역산을 한번 해본 거죠. 아, 그래요? 네. 이야. 런치플레이션이라고는 신조어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네. 너무 비싸니까요. 아니 정말 체감으로 느껴져요. 저는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돌솥 비빔밥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12,000~13,000원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럼 야 이거 되게 비싼데? 국밥도 그 정도예요. 국밥도 요즘 그렇게 하고 뭐 저희 세 식구인데 삼겹살 먹으니까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약간 부담된다 이런 느낌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다시 런치플레이션이란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시기 때 좀 등장을 했었대요. 그 이후에는 좀 됐네요. 그러면.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용어인데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런치랑 인플레이션의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네. 점심값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제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그런가? M장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통계청에서 집계를 내봤더니 지난해 외식 소비자 물가지수 121.01입니다. 이게 지난해 그 전년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 3.1%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면 지난해만 그랬냐? 아니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7.7% 올랐고 2023년도에 6.0%. 그러니까 계속 상승세 국면입니다. 근데 뭐 그냥 세 분도 체감을 하시죠. 아, 밥값 너무 올랐다는 너무 거. 네. 당연히 체감하죠. 그래요? 네. 제가 요즘 그 불어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학원이 종각에 있는데 저는 동네에서만 밥을 먹다가 학원 수업 마치면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 종각 완전 오피스 타운이잖아요.
어제 갈비탕을 한 그릇 하려고 하니까 16,000원 하더라고요. 아니, 프랑스어를 배우시는데 바게트 이런 걸 드셔야지. 프랑스어 수업을 듣다 보면 더욱더 갈비탕 생각이 납니다. 아, 빨리 벗어나고 싶다. 회귀 본능인가요? 빨리 네. 끝나고 싶다. 아무튼 그래서 갈비탕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고민하다 결국은 9,000원짜리 강된장 혼자 사 먹었습니다. 네. 아, 요즘도 10,000원 이하도 있어요? 10,000원 이하가 있더라고요. 오. 뭐 반찬이 많이 나오지 오히려 않고 거기 새롭다. 그게 좀 간편식 같은 느낌인데 아까 네. 그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하셔서 좀 네. 첨언하자면 네. 이게 기준이 5년마다 갱신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1.01이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요거는 2020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2020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100으로 놓고 지금 우리는 지금 얘기한 건 2024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외식 품목 물가 지수거든요. 네. 이게 121이라는 거는 2020년보다 외식비가 21% 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혼밥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저 가장 좋은 게 이제 그러니까 저기 국밥 이런 거 먹는 거잖아요. 네. 국밥도 보통 요즘 뭐 12,000원, 13,000원 막 이러고. 그렇죠. 그쵸. 순댓국밥. 그러니까 둘이 먹으면 3만 몇 천 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진짜로 저는 느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이제 저희 집 애 들어오고 가서 한번 이제 외식을 한다 이러면 외식이라서 뭐 거창한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국밥집으로 가거나 뭐 이런 데 밥집 가는데 5만 원 넘는 건 기본이에요. 배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명이 먹는다 그러면 5만 원 넘는 게 기본이거든요, 보통. 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렇죠. 부담되는 우리 좀 사장님이 지금 10% 올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점심값이 오르다 보니까 직장인이나 이런 학생들의 소비 패턴도 좀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편의점 이 도시락을 많이들 먹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막 리뷰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직장인들도 이제 간편하게 때울 때 하는데 이것도 이제는 좀 비싸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편의점 4곳 도시락 가격 분석해 보면 비싸면 한 7,000원대까지 가거든요. 이게 3,000원대 정도도 있는데 근데 저도 먹으러 가보면 인기 품목은 다 점심때는 없어졌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것도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실제로 이게 도시락 상품들의 평균 가격이 한 6, 7% 정도 올랐다 이런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출판사 직원들은 네. 어떻게 하냐면 그 밥은 그 출판사에서 큰 그 전기 밥솥을 사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반찬 하나씩만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점심 때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네. 반찬을 하나씩만 갖고 와서 내놓으니까 반찬 여러 종류잖아요. 그래서 밥은 거기서 같이 해서 먹는 거. 이게 꽤 된 얘기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때 이게 하나의 어떤 대처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직장이나 네. 이런 데서나 가능한 거지.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요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 나는 소고기 장조림 반찬을 싸우는데 저는 저 친구는 멸치볶음이다. 맨날 시금치만 싸우고 나는 반찬 시금치도 비싸요. 양을 많이 갖고 오는데 저 친구는 작게 갖고 오고 뭐 이런. 근데 요즘 그런 문화 자체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요즘 학생들은 다 급식이라 1인 1식판으로 먹거든요. 급식이죠. 자기 건 학생들은. 딱 자기 거라는 인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연시 그렇죠.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게 좀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인데 네. 그 구내식당을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맞아요. 아니라 네. 민간 업자가 하는 네. 구내식당. 네. 그래서 이제 위탁을 주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회사 직원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와서 예. 아무나 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구내식당 개념인데 오픈형 구내식당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한 이제 그게 한 7, 8천 원 하더라고요. 네. 점심때 뭐 줄이 이렇게 길게 엄청 길죠.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게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대학 같은 경우도 맞아요. 구성원들 가격이 있고 외부인들 가격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운영되죠. 그래서 실제로 한 그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이 있대요.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먹으면 너무 비싸져요. 뭐 2, 3천 원 하고. 근데 구내식당을 싸니까 전체 응답자의 76.7%가 구내식당 직원복지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필수 복지 중 하나다라는 그럼요. 응답은 거의 6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싸게 먹는 게 이제 라면 한 그릇에 김밥 한 줄. 보통 옛날에 이게 등식이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가격 따지면 그것도 거의 10,000원 육박하거든요. 저 실제로 그렇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합치니까 10,000원이 넘어서 그러면 딴 걸 먹겠다 해서 그냥 김밥만 먹고 나온 그러니까요. 적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아니 내가 제 사연을 얘기하면 지금 여기 눈물바다가 될 겁니다. 네. 해봐요. 어떤 건데? 방송의 이 유쾌함을 위해서 자제하겠습니다. 듣는 게 더 유쾌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네요. 제3자는 유쾌할 수도 이 추세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세요? 워낙에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근데 먹는 사람들은 비싸다 하는데 또 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지표도 상당히 좋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폐업률도 너무 코로나 때보다 많다라고 하고 식당의 그 생산 지수 같은 걸 통계청에서 집계내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라서 이게 악순환 같습니다. 아까 잠깐 오디오에서 그랬는데 이제 더치페이 문화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저희 집 애들도 젊은 세대는 기본이 이제 n분의 1이더라고요. 네. 이건 기본이더라고 기본. 근데 아까 오디오 n분의 1이 아니라 먹은 만큼 이건 좀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실제로 좀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먹는데 안주빨만 이거를 n분의 1로 나누면 술 안 먹은 사람은 손해다. 그럼 또 술 먹은 사람들은 너희는 술 안 먹은 대신 안주빨 세운다는 것처럼 안주 많이 먹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결국은 지나친 고물가 상승으로 인한 총극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안주빨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핀잔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먹는다고. 저희 대학 때도 저한테 고기 왜 쌈에 안 싸먹고 고기만 주워 먹냐고 제가 혼났던 적이 있어요. 리얼하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 사람들이 마음속에 꿍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는 소주만 마셨는데 예. 누구는 수입 생맥주를 마셨다. 근데 차이 이거를 크죠. n분의 1로 한다. 네. 이거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는 없지만 마음속에 그냥 조금 남을 수는 그럴 있죠. 수는 그리고 있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과 조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는 사람, 빨리 먹는 사람과 천천히 먹는 사람을 사람.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n분의 1을 할 것인가까지도 우스갯소리로 또 등장하기도 어디 합니다. 무서워서 같이 마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문화가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래요. 그럴 바에는 혼술한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설마?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정말 이 합리적인 사람, 공평한 사람과 자리를 갖고 싶은데 이게 뭐냐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술을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나는 술이 필요 없는데 사교 자리는 필요하고 점점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그냥 술자리 안 가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배가 사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거는 사라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배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예. 지금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처럼 그럼요. 선배가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거는 이건 옛일이 됐고 선배가 뭔 죄가 있어요 지금 도대체? 그죠? 물론 본인이 원하면 살 수 있죠.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예전처럼 그 수직적인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선배의 권위를 형성하는 것이 뭐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뭐 경력, 학생의 경우라면 경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권위를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밥과 술을 사줬기 때문이다. 그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밥과 술을 사주지 않고 조언만 건넨다. 그러면 이건 선배 입장에서도 이제 잔소리하는 것 꼰대가 같고 되는 그렇죠. 지름길이고. 그래서 머쓱하고 예. 이러다 보면 존댓말도 예전보다 더 많이 쓸 것 같고 후배라도 좀 더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M장에게는 특별히 여쭤본데 그 선배하고 사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또 선을 긋는 건가요? 예전에는 이제 연공서열이라 그러죠. 나이와 직급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네. 이제 선배가 사야 된다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이제 연봉서열이라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산다. 요즘은 이제 이런 문화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많이 같습니다. 벌면 동생도 형이고. 네, 그런 말이 최근에 많이 쓰이잖아요. 네. 많이 벌면 형이지. 네. 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사장님이 제일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제가 사야죠. 네.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뭐 제가 사려고 하죠. 직원들이랑 뭘 먹으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그렇죠. 네. 확인해 드리고 보겠습니다. 네. 홈파티 문화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옛날에 그래서 포트럭 파티라고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거 있잖아요. 각자 조금씩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한 군데 장소에 모여가지고 요즘 그래서 그런 문화가 많이 생긴 게 그렇게 미팅 장소만 제공하면서 그 대여료를 받는 공간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파티룸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5인룸, 뭐 10인룸 이렇게 있어서 그 공간도 비용을 나누고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술도 각자 준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도 한 명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나눠서 공간을 하나 대여한 다음에 거기서 파티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밤에 예.
뭐 술집 이런 데서 뭐 그러니까 네. 술 먹고 이런 게 거의 없고 네. 모인다 하더라도 보통 방문을 해서 지금 말씀은 하나씩 들고 와서 네. 이런 게 이제 외국은 좀 꽤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라 그게 쉽지 이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올라오죠. 네. 그렇죠. 서구권의 문화인데 사실 서구권에서 젊은이들이 홈파티를 자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화처럼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몇십 명 초대하고 그런 굉장히 비일상적이고 보통 그냥 간단하게 제 집에 네. 요 자리에 계신 분들 모으면 그것도 파티잖아요. 네. 이런 그 문화가 굉장히 확산된 거는 식당에서 먹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한 끼에도 100유로가 넘고 미국에서는 늘 팁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팁 요즘은 문화가 이제 있죠. 18%가 기본인데 계산하기 좀 애매해서 20%를 주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물가가 비싸고 옛날부터 물가가 비쌌지만 미국은 게다가 또 서비스 직종에는 또 많은 비용이 부과되잖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젊은이들은 집에서 모이는 건데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일단 집이 넓고 집이 네, 무엇보다 집에서- 단독주택이고. 그렇죠. 그리고 소음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렇죠. 그리고 집이 뭐 넉넉하지 않다면 적어도 차고 정도는 있어요. 차고에서 스탠딩 맥주 파티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유럽도 그냥 와서 자기 집을 보여주는 문화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게 우리는 일단 아파트에 살고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좀 꺼려합니다. 요건 아주 친한 사이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이라서 죄송한데 우리의 소비 문화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그 유럽처럼 홈파티 문화로 간다기보다는 그것도 아까 M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안 하고 장소를 대관해서 하잖아요. 집으로 잘 안 불러요. 그래서 네. 일본처럼 지금보다 좀 더 개인화된 방식으로 그러면 소비 문화가 형성될 갈수록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혼밥 혼술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럴 수도 전망하시는 있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미 그 도서관처럼 칸막이를 치고 밥 먹는 식당들이 1인용 식당들이 등장을 했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뭐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긴 했지만 네. 게다가 1인 가구도 증가하니까 네.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혹이 저도 얼마 전에 그 상암동 인근 연남동에 가서 네. 밥을 먹는 거 갔더니 그 식당이 그 인테리어가 홀 가운데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벽을 보고 이렇게 쭉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약간 도서관처럼 되어 있어요. 벽 보고 밥 네. 먹는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아예 좌석 배치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아예 이제 그렇게 인테리어도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또 편하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한강 문화로 이제 조명받고 있는 게 한강에 나가서 네. 그 캔맥주 하나에다가 라면 한 사발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하나의 새로운 문화 현상의 바탕에는 네. 비싼 물가 이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양극화 현상입니다. 보면 중간대가 사라졌어요. 젊은 청년들이 진짜 아끼고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서 오마카세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오마카세가 이제 핫해지지 않으면서 파인다이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매일 가는 게 아닙니다. 벼르고 별러가지고 한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최저가, 예. 최대한 저가. 그러니까 아주 싸거나 아주 고급져서 한 번의 경험이 나에게 특별한 이 경험과 여러 가지 사진을 남겨줄 경우 네. 이렇게로 극단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꼭 먹는 것만 아니라 평소 소비 패턴에 그런 게 그렇죠. 나타난다고 전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뭐 것 같습니다. 다이땡이라고 하는 데 가서 아주 염가를 막 사다가 네. 정말로 자기가 사보고 싶은 명품을 사려면 돈을 모아서 네. 한번 그걸 사고 이게 내돈내산. 이런 경향이 좀 그렇죠. 있다고 가치 소비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네. 가치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검약한 생활이 그렇죠.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식당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 예, 이게 응? 수치로도 보니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 네. 보니까 그 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서 분석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제 배민 커넥트라고 해서 이 배민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사용자들의 수치를 분석하는 분석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니까 이 배민 커넥트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1만 9,486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지난해 12월에. 네. 봤더니 그 40만 명을 넘은 게 이거 집계를 시작한 2021년 3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팬데믹 때도 2022년 3월에 33만 명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이 기록만 보면 자영업자들은 그러면 좀 괜찮아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배민 사장님 앱이 있거든요. 네. 이건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12월에는 1월 대비
1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년 동안의 시간 동안 10%가 감소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영업자 수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들 수는 줄어들고 사용자 수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힘들게 유지하고 있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이게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파고들다 보면 결국은 이런 거 뭐 해법 이런 것들을 얘기할 뭐 이걸 떠나서 일단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한 번 오른 물가는 내려가지 잘 안 내려가죠. 잘 안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말 그대로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월급이 오르느냐? 네. 이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참 어떡하냐. 답이 없네요. 저는 결국은 임대료, 임차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건물주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과 상생을 위해서 과도하게 임차료 인상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시장 경제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임차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5%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정부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네. 가장 기본은 또 어떤 물가 관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는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연일 화제인데요. 챗 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해 숙제 또는 과제를 하는 일은 평범해졌고요. 미국에서는 챗 GPT를 쓰는 학생들이 2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 작업 수행을 넘어 복잡한 계산과 코딩, 이미지와 음악을 만들기까지 하는 AI. 이 AI의 등장으로 없어질 직업 1순위에 변호사, 회계사, 기자 등이 꼽히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또 대화형 AI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기계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네, 요즘 핫한 이슈죠. AI인데 우리 세 분 혹시 써보셨어요? 저는 쓰고 있어요. 아, 뭐 쓰고 이렇게, 있어요? 아예? 예. 뭐 이제 무료 버전으로 쓰긴 하는데요. 용도가 뭐예요, 주로? 그러니까 무슨 저는 그 정확한 질문을 넣었을 때 틀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법조인 프로필 같은 걸 물으면 그건 오픈된 공개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럴싸하게 거짓 정보가 이렇게 있어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신상 정보도 틀려요? 예, 신상 정보가 이게 아주 무료 버전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많이 이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사를 정확하게 검색해줘 내지는 이 부분의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묻고는 있어요. 우리 M장은 많이 쓰세요? 시사 방송을 하게 되면 사실 챗 GPT는 요즘은 필수입니다. 아, 그래요? 워낙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제가 일일이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챗 GPT는 문장 하나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AI가 잘못 올려주면 큰일 나는 거잖아, 나중에. 그죠,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유료 버전을 씁니다, 저는. 아, 네, 그 좀 유료 더 버전은 확실히. 상당히 정확해요? 꽤 정확한 편입니다. 무료에 비해서 오류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어느 정도의 필터링은 또 해야죠. 네, 그래서 약간은 좀 보다 보면 요건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건 제가 따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 작가님 어떻게 작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AI. 저는 아직 무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예. 챗GPT는 써본 적이 없고 요즘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무료 버전의 것도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가끔씩 공부할 때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으면 예. 뭐 그 권위 있는 대학 교수가 쓴 네. 한자가 많이 들어간 책을 읽으면 문장도 길고 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AI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려줘요. 네. 그걸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쉽게 하면 다이제스트판. 예, 네.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독서를 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신 아직은 틀린 내용이 많아요. 틀린 내용이 많아서 제가 독서하면서 세부 내용은 일일이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써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써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오히려 문과 계통보다는 이과 계통에서 그렇게 유용하게 많이 쓴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그렇죠.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연산 속도는 뭐 사람하고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요. 대부분의 작업들을 이 시간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 주니까요. 안 쓸 수가 없죠. 특히 이과 계열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걸 보편 기술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 앞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터넷 혁명처럼 AI도 뭐 제조 공장이 있다 그러면 불량품을 이 감별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육안으로. 근데 그걸 대체해 준다. 그리고 저희 직역에서도 변호사 직역에서도 AI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법원에서 시보를 하는데 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랑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배석 판사였는데 시보님 판결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판결문을 잘 검색하면 된답니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법원에는 모든 하급심까지 다 판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랑 좀 달라요. 거기는 판사들이 판결을 쓰는데 실제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 볼 수 있는 건데 검색을 잘하고 이러면 워낙에 많은 양이 축적돼 있어서 본인 사건과 대단히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 판사님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 대화를 돌이켜보면 이게 AI가 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오디오에서 그랬잖아요. AI 때문에 앞으로 사라질 직업 1순위 중에 하나가 변호사라고 지금 오디오에 네. 나왔잖아요. 저희한테 이 위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의 최근의 위기는 이 포털에서 운영하는 지식인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많은 이 지식 정보가 쌓이니까 의뢰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그럼 변호사보다 훨씬 자기 사건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오면 개입하거나 이렇게 하기엔 전문가로서의 좀 이런 좀 겸연쩍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진짜 그렇겠다. 거고. 이래서 어떤 의뢰인이 딱 변호사 사무실 찾아와서 사건을 맞아요. 의뢰하면서 요즘은 그래요. 예. 이런 판례가 있던데요. 맞아요. 제 그렇습니다.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몰라. 네. 그 판례가 있었는지를 몰라. 이러면 골치 아프겠는데. 아, 예, 있죠. 이러면서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이걸 같이 아는 검토해서. 척한다? 아는 척한다. 사실 이게 창작 분야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 게 AI가 창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음악도 만들어내고 글도 쓰고 예. 영상도 만들어내고 사진도 만들어내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헐리우드의 배우들과 작가들 그 노조에서 시위를 해서 결국은 미국에서는 헐리우드의 AI에 의한 창작물은 전혀 쓸 수 없다라고 네. 결론을 냈고 한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체부에서 그 세미나 같은 걸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은 AI의 도움으로 써낸 창작물, 쉽게 말해서 글은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예컨대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가 자료 조사를 AI의 도움을 받는 거는 괜찮다.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AI의 도움으로 자료 조사를 했는지 그렇죠. 아니면 AI의 도움으로 내가 진짜 대사와 글까지 썼는지는 철저히 개인의 양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람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창작자들의 양심에 달려 있고 아직은 지금은 조금 안심할 단계인 게 약간 그 AI의 예를 들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로 주인공은 일산에 사는 40대 남성인데 유튜브 채널의 사장이야. 그는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어느 방송국에 가서 뭐를 해. 이 남자의 고독과 고양이의 관계를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로 써줘. 네. 그럼 대충 써줘요. 그런데 AI는 학습하는 매체잖아요. 학습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자기가 창작을 해내기 때문에 사실상 제2의 창작물이에요.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없는 거죠. 그 신선함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인간으로서는 아직은 감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창작물은 둘째치고 네.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되게 그 한때 논란이 됐던 게 학생들의 과제, 리포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베껴서 복붙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뭐 그걸 필터링하는 뭐 도구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AI를 활용해서 만약에 리포트를 작성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과제 수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완전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사실 막 검색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내고 이러면 네. 그때는 좀 들통날 가능성이 좀 낮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스크린까지 하고 있는 국면에서 하면은 이거 완전 베껴 쓰는 걸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한 언론사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수능 문제를 풀게 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걸 AI도 틀리는 걸로 나오고 또 서양과 동양 그게 이제 챗 GPT하고 딥시크 두 맞아요. 비교한 거예요. 저도 그거 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시조 문제는 또 딥시크는 맞추고 뭐 챗GPT는 틀리고 이래서 이야 거의 인간이랑 유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챗GPT와 이 생성형 AI의 문제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자료를 검색하고 뭐 책에 있는 거 복붙을 한다면 자기가 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짜깁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찾고 자기가 직접 타이핑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복사해서 붙이면 뭐 조금은 바꿔야 되는데 챗 GPT는 이걸 써줘 그러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써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다 보면 결국은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사고 능력도 떨어지고 비판적 사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챗 GPT에만 의존하면 사회적 관계에도 변화가 있는 건데 고립이 심화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지고 뭐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하는 거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직 정립이 안 된 게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느냐. 네.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죠. 예. 근데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진짜 무서운 거는 제가 이 챗 GPT의 문제점을 AI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네.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분석한 챗 GPT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되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 결론이 뭐였어요? 그래서 저 동의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사라져 줄게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네. 인간이 알아서 해라. 나는 그래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인간이 알아서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그거네. 배째네. 네. 배짜라네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이거. 결론 이거예요. 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당신은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주식을 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이런 AI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이제 공부를 진짜 이 하려고. 기업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물어봤겠네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장 변화시켜진 최근의 변화는 스마트폰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스마트폰의 등장보다도 더 혁신적인 변화가 AI의 등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예 인간의 생활 자체를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 등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공부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공부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AI 산업이 하루가 다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요. 이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PC가 등장하고 이 PC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변화하기까지가 채 10년이 안 걸렸거든요. 그때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은 그 속도를 훨씬 더 능가하는 빠른 변화가 AI 시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날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좀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I의 활용 능력이 결국은 개인별로 편차를 더 심화시킬 만들 거다. 것이고요. 이 고성능 AI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가 또 이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수단과 도구예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기 위해선 정확한 검색어를 넣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사용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 미래교육연구소라는 걸 운영하는데 거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고등학교 또 대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AI 사용 경험 자체를 물어봤어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79.2%. 그런데 그러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AI 활용 윤리, 뭐 활용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있냐?
70%가 없다 그랬어요. 68%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게 해외랑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AI 교과서 문제가 엄청 엄마들한테는 핫 이슈예요. 근데 거부감이 상당하거든요. 안 하고 싶다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이 교육 격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을 교육 현장까지 가져와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항감이 일반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여기서 중간 정리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 텐데 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화번호를 외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네. 길 외우는 사람 없죠. 길을 외우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의 사고 능력을 떨어뜨린다. 디지털 기기가. 근데 이 수준을 넘어서 AI가 나옴으로써 인간의 사고 능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거든요. 이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의존하게 되니까 머릿속에 이 두뇌를 활용해가지고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하는 건 너무 거리가 멀어지니까 전 대단히 공감이 되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사고 능력이 들고 떨어질 거라고 전 전망하세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그거는 들어요. 아까 챗 GPT가 스스로의 문제점으로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좀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예전처럼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길을 외우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좀 더 넓게 보는 시야는 예전보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한 정보에 함몰되지 않는 거죠. 이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간은 결국은 예전에는 세세한 정보 처리를 스스로 하는 하급 노동자의 영역의 일을 했다면 지금은 방대한 정보를 스스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검색할 건지 큰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상급 정보 처리자의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그 방향이 다르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임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뭐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류의 공포를 인류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 아니냐?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초반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유행했던 자격증 시험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맞아요. 지금 아무도 안 보는 시험입니다. 아무도 안 봐요 요즘? 지금 거의 안 봅니다. 사실 이거 산업혁명 때도 영국과 프랑스에서 네. 가졌던 우려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감으로 기계를 다 때려부시는 일도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러다이트 네. 운동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늘 겪는 어떤 한 단계의 늘 매 단계의 변화마다 생기는 공포인 것 같은데요. 늘 그렇다고 해서 기계에 인간이 이렇게 뒤쳐졌던 적은 없습니다. 또 다른 아마 시장이 개척될 텐데 분명히 그에 따른 어려움과 고통은 존재하겠죠. 그 안에서 도태되는 사람들도 분명 나타날 겁니다. 사회 구조가 좀 재편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등장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 겁니다. 지금 전망이 좀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둘 다 근데 맞는 얘기죠. 그래요? 네. 아무튼 지금 우리 모두가 인류에게 뭐 혁신적인 변화가 닥칠 것이다. 이건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성형 AI의 발전을 믿고 인류가 지적 탐구를 이제는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주제 일부 주제에서 뭔가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려면 결국 떠오르는 거는 에밀 졸라의 그 다흐정, 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니면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 서민층의 고통을 다루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AI에 거기에 관한 문장이나 거기에 관한 관련 내용을 명령어로 넣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검색할 수 없고 두 번째 어떻게 이제 주워 들어서 에밀 졸라의 다크정과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로 이걸 좀 엮어서 검색을 해줘. 결과가 나왔어요. 읽은 사람은 AI가 얘기한 것이 틀리다는 것을 판별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독서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판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의 그 비약적인 발전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인류는 지적 탐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 사고 능력을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저는 결국 AI의 활용 능력은 어디서 그러니까 갈리게 되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의 활용 능력의 편차는 어디서 나오냐면 얼마나 질문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지적 능력이냐 아니면 지혜롭게 하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적 능력이냐.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AI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불가능한 거고. 네. 근데 지혜의 개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에 적용해서 해석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지혜의 범주로서 그러니까 설명되는 건데 지적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거든요. 지혜. 그러면 그거는 그 지혜가 어떤 발휘되는 양상은 질문을 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AI는 자기가 질문해서 자기가 대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질문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인간의 본질적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퇴화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결국 내놓는 답은 평균치를 내놓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장유미 변호사하고 M장은 알파라고 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네. 최 작가님은 베타라고 하는 견해를 보여서 갈리고 있어요. 근데 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라고 질문을 넣었으면 AI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알파는 이렇게 생각하고 베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축적이 되면 알파 위주로 하면서 뒤에 베타라는 의견도 있다고 붙인다는 알파가 두 명이니까. 그러니까 거죠. 네. 다수니까 네. 평균은 다수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I의 대답은 항상 평균치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 이상에서 어차피 승부가 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AI가 아직은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는 남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탄탄한 논리와 세련된 언어로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아직은 AI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AI가 오리지널리티에 주목을 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주장을 내놓는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AI는 보조적인 학습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창의성에서 나오는 건데 창의성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상상력에서 나온다. 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에서 어떤 상상력이 결국은 좌우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하나 부수적으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인정보 유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저도 이게 하도 설 연휴 기간에 화제가 돼가지고 주변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쓸 수 있게 다운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면 어때요? 써보셨어요? 이랬더니 이거 보안 되게 취약하대요. 개인정보 뭐 다 넘어간다던데요? 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정부 기관에서 이거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정부 부처, 환경부, 여가부,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선관위에서도 뭐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선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에서도 이거 전면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학술 기관이라고 쓰는 뭐 대학원에서는 학술 연구,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면 이건 보안 주의 사항을 잘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향까지 막진 않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딥시크가 등장했을 때 이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최상급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AI는 아닙니다. 가성비죠. 가성비 때문이에요. 기술적으로는 한 7, 8개월 정도 뒤쳐져 있는 기술인데 가성비고 이게 오픈형 AI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데 이거를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을 이 딥시크가 먹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충격까지 전해준 것인데 사실 오픈형 AI가 상호 쌍방 소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 노출은 당연히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공포감과 함께 여러 가지가 좀 합쳐지면서 더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오픈형 AI의 특성이기도 하죠. 이건 좀 너무 근데 소스를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죠. 소스 뭐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스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네. 거기에도 이제 검증이 이미 들어갔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간의 우려들이 이것이 뭐 개인정보 별별 개인정보가 전부 다 어떤 그 가서 그쪽에 어떤 서버에 전부 다 저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실제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금방 가려진다. 좀만 기다려라 이런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부풀려진 공포인 것 같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좀 거꾸로 듭니다.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개인정보나 민감 어떤 그 기밀 정보를 다 빼낼 요량이었다면 소스를 더 공개를 했겠느냐. 네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방식을 챗GPT도 똑같이 썼거든요. 네. 처음에 공개할 때는 무료로 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다음 버전은 바로 유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딥시크도 지금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알려지면서 인지도가 올라갔으니 다음 버전은 이제 유료로 만들 거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런 불신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따지고 보면 제가 뭐 이거 변호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뭐 개인정보가 새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어디 앱 하나만 저기 뭐냐면 설치하고 동의만 눌러도 바로 네. 바로 문자 오고 전화 오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나눴던 대화 이후에 그 관련된 상품이 바로 SNS에 뜨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네. 뭐 세상 묻자고 오는 얘기. 실험해봤거든요. 친구들끼리 야 집중적으로 우리 치약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치약 얘기를 막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들어가서 나중에 확인해봤는데 진짜 치약 광고가 뜨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AI도 결국은 인간의 도구다. 그죠? 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달라진다. 네. 이렇게 좀 뭐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